그날 며느리가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이미 지옥행 열차에 올라타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1년을 담은 기록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상견례 날 나는 아침 일찍부터 잠이 깨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쁨 반, 걱정 반. 우리 민수가 드디어 결혼을 한다니. 35이 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라고 말했을 때 나는 눈물부터 났다. 늦둥이 외아들. 초등학교 교사로 성실하게 살아온 내 아들. 그 아이가 드디어 제 짝을 만났다는 게 그저 감사했다. 남편 정수는 아침부터 양복을 꺼내 입으며 오늘 기분 좋은데 우리 아들 장가 가는데 당연히 좋아야지 하며 웃었다. 결혼 35년 차.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평생을 일하다 정년퇴직한 뒤 지금은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 부부는 서울 외곽의 30평대 아파트 하나 그리고 지방의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갖고 있었다. 많은 건 아니지만 평생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었다. 민수에게 물려줄 유산이기도 했다. 상견례 장소는 호텔 레스토랑이었다. 여자 측에서 정한 곳이라고 했다. 민수가 미리 말해줬다. 엄마, 소연이는 부모님이 안 계셔. 이모가 보호자로 나오실 거야. 나는 마음이 짠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라니. 그래도 씩씩하게 살아온 거겠지. 민수 말로는 소연 씨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다고 했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라고 자기가 정말 좋아한다고 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구석 테이블에 젊은 여자 둘이 앉아 있었다. 한 명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 또 한 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화려한 차림의 여자였다. 민수가 먼저 다가가 인사를 했고 우리 부부도 따라 앉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연이고요. 이쪽은 제 이모 혜진이에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얼굴은 화장기 없이 깨끗했고 눈빛은 맑았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본능이었던 것 같다. 여자의 직감이라고 해야 하나?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그녀에게서 느껴졌다. 어머님, 아버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연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모라는 혜진 씨도 덩달아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애들이 서로 좋아한다는데 뭐 저희가 뭐라 하겠어요. 그냥 잘 살면 되죠. 혜진 씨의 말투는 사업가처럼 시원시원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역업을 한다고 소개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대화는 주로 민수와 소연의 연애 이야기, 결혼 준비 이야기로 흘러갔다. 나는 소연을 관찰했다. 그녀는 예의 바르게 어른들에게 먼저 음식을 권했고 대답도 또박또박했다. 하지만 뭔가 계산된 느낌이 들었다. 너무 완벽했다.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소연 씨, 부모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10살 때 교통사고로 두 분 다 한꺼번에요. 그 뒤로 이모 밑에서 자랐어요. 소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진짜 슬픔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 고생 많았겠네. 우리 민수가 잘해줄 거야. 남편이 따뜻하게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소연이 남편을 쳐다보는 눈빛을 포착했다. 그 눈빛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듯한 계산적인 시선이었다.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하지만 그건 1초도 안 되는 찰나였고 곧 소연은 다시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상견례는 무사히 끝났다. 양가에서 혼수 분담, 예식 날짜, 신혼집 문제를 논의했다. 우리 쪽에서 전세금을 지원해주기로 했고 여자 쪽에서는 살림과 혼수를 준비하기로 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다. 민수는 행복해 보였고 소연은 얌전했다. 그런데 헤어지기 직전 소연이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어머님, 제가 정말 민수 오빠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요.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론 한기가 느껴졌다. 아버님도라는 말. 왜 그 말이 신경 쓰였을까? 나는 그때 이미 알았어야 했다. 이 여자가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다는 걸. 결혼식은 3개월 뒤에 열렸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기였다. 소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도 화려하기보단 단아했다. 하객들도 그녀를 칭찬했다. 신부가 참 얌전하고 이쁘네요. 나도 그날만큼은 의심을 내려놓고 싶었다. 내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2사람은 우리가 마련해준 전셋집에 입주했다. 서울 근교의 깨끗한 아파트였다. 나는 일부러 자주 찾아가지 않으려 했다. 신혼부부에게 간섭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소연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어머님, 시댁에 인사 가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방문해도 될까요? 그래, 그럼 밥 먹으러 와. 주말 소연이 민수 없이 혼자 왔다. 오빠는 학교 일이 있어서요. 제가 먼저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녀는 비싼 과일 바구니와 고급 한우 세트를 들고 왔다. 나는 놀랐다. 신혼부부가 쓸 돈도 빠듯할 텐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얘야,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효도하고 싶어서요. 소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자청했고 거실 청소도 도왔다. 남편은 그런 며느리를 기특하게 여겼다. 우리 며느리 참 알뜰하고 착하네. 민수가 복 받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날 소연이 남편과 단둘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또다시 불안이 밀려왔다. 아버님, 사업은 잘 되세요? 소연이 웃으며 물었다. 뭐 그럭저럭하지. 은퇴하고 심심해서 하는 거야. 혹시 투자 같은 거 하세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다던데. 나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엿들었다. 며느리가 왜 시아버지에게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그것도 결혼한 지 1달도 안 된 상황에서. 나는 무심코 거실로 나가며 말했다. 소연아, 우리 그런 거 안 해. 평생 모은 돈 날리고 싶지 않아. 소연은 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다. 아, 네. 제가 괜한 말 했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소연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자꾸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아. 뭐가 이상해? 그냥 관심 있어서 물어본 거겠지. 넌 너무 예민해. 남편은 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본능은 계속 경고하고 있었다. 결혼 2개월째 소연의 방문이 잦아졌다. 처음엔 일주일에 1번, 그 다음엔 사흘에 1번. 그리고 어느새 거의 매일 들르기 시작했다. 민수는 학교 일로 바빴고 소연은 병원 근무가 교대제라 시간 여유가 있을 때가 많다며 우리 집에 자주 왔다. 문제는 그녀가 올 때마다 남편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었다. 나는 장을 보러 나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소연이 어머님, 전 여기서 아버님이랑 있을게요 라고 말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챙기는 것도 좋은 일 아닌가? 하지만 어느 날 내가 장을 보고 일찍 돌아왔을 때였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남편과 소연의 목소리였다. 나는 살며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소연이 남편의 팔에 손을 살짝 얹고 뭔가 말하고 있었다. 아버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정말 웃기죠? 소연은 깔깔 웃었다. 남편도 웃었다. 그래, 소연이는 똑똑해. 역시. 나는 헛기침을 했다. 나 왔어. 둘은 깜짝 놀란 듯 떨어져 앉았다. 소연이 얼른 일어나며 말했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아니야, 됐어.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 아니야? 아, 네, 그럼 저 이만 갈게요. 소연은 서둘러 집을 나갔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TV를 켰다. 나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다. 소연이 왜 자꾸 와? 그리고 당신이랑 왜 그렇게 가까이 앉아 있어? 뭐가 어때서?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친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뭔가 이상해. 당신 며느리 질투하는 거야? 남편이 비웃듯 말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질투? 나는 며느리를 질투하는 게 아니었다. 불안한 거였다. 하지만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다. 결혼 3개월째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집에 왔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엄마, 소연이가 요즘 이상해. 무슨 일인데? 자꾸 아빠 이야기를 해. 아빠가 어떻고 아빠랑 대화가 잘 통한다고. 그리고 나한테는 차갑게 대해.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느낀 불안이 민수에게도 전해진 것이다. 민수야, 혹시 소연이가 아빠한테 관심 있는 것 같지 않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설마요, 엄마. 그럴 리 없어요. 근데 요즘 소연이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계산하는 것 같은 느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소연은 대체 뭘 노리는 걸까? 우리 재산? 아니면 정말 남편? 그리고 그 의심은 일주일 뒤 끔찍한 현실로 드러났다. 결혼 4개월째 나는 진실을 마주했다.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다. 나는 백화점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일정을 취소했다. 나는 그냥 집에 가려다가 남편이 오늘 강남에 업무 보러 간다고 했던 게 생각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남편 전화는 꺼져 있었다. 이상했다. 남편은 항상 전화를 받았다.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 남편이 자주 가는 중개업소 근처로 갔다. 하지만 업소는 문이 닫혀 있었다. 어디 간 거지? 나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 차를 찾아 근처를 돌아다녔다. 그리고 강남역 근처 호텔 주차장에서 남편 차를 발견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왜 호텔에? 나는 로비로 들어갔다. 프런트 직원에게 남편 이름으로 체크인했는지 물었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그리고 3시간이 지났을 때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다. 그 옆엔 소연이 있었다. 나는 숨이 멎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소연은 남편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고 있었다. 남편은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현실인가, 악몽인가?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고 나는 뒤따라갔다. 그들은 남편 차에 함께 올라탔다.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그들을 미행했다. 차는 우리 집 근처 카페에 멈췄다. 두 사람은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나는 카페 밖에서 그들을 지켜봤다. 소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남편은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손을 쓰다듬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다.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카페로 뛰어들어가고 싶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무서웠다. 진실을 확인하는 게 무서웠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먼저 와 있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TV를 보고 있었다. 여보, 어디 갔다 와? 응, 친구 만났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강남은? 아, 업무 끝나고 일찍 들어왔어.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가 호텔에서 며느리와 나오는 걸 봤다. 내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여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소연이 만났어?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왜? 그냥 궁금해서. 아니, 안 만났어. 남편은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봤어. 당신이 소연이랑 호텔에서 나오는 거.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야? 오늘 강남역 호텔. 당신들이 함께 나오는 거 내가 다 봤다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 앞에 서서 따졌다. 대체 언제부터야? 며느리랑 무슨 짓을 한 거야? 1달 전부터. 1달? 1달이나?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아니었어. 소연이가 먼저 접근했어. 나도 거부했어. 하지만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당신 미쳤어? 며느리야, 며느리.
우리 아들 아내라고.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남편이 소리쳤다. 나도 이게 잘못된 거 알아. 하지만 소연이는 다르더라. 나를 이해해주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어. 당신은 나한테 언제 관심 가져줬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남편이 나를 탓하고 있었다. 자기 잘못을 나한테 돌리고 있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소홀했다 치자. 그래서 며느리랑 바람을 피워. 정신 차려. 당신 지금 60 넘었어. 소연이는 30이야. 그 애가 당신한테 진심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 표정을 보고 깨달았다. 남편은 소연을 사랑하고 있었다. 아니, 최소한 그렇게 믿고 있었다. 소연이는 나를 필요로 해. 그 애는 외롭게 자랐어. 부모도 없이. 나한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거야. 웃기네. 그럼 민수는? 우리 아들은? 소연이는 민수 아내야. 당신 며느리라고. 민수는 소연이한테 무관심해. 맨날 학교 일만 하고 소연이 신경도 안 써. 그래서 당신이 신경 써줘? 침대에서? 나는 비꼬듯 말했다. 남편이 얼굴을 붉혔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 내가 함부로 해? 지금 나한테 그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남편이 뺨을 후려쳤다. 짝!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남편은 뺨을 감싸 쥐고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엔 미안함이 아니라 짜증이 서려 있었다. 당신 진짜 이러지 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면 끝이야. 이혼해. 당장 이혼해. 이혼? 남편이 비웃듯 말했다. 당신이 이혼하면 뭐 남아? 재산 반 나눠 가지면 당신 뭐 하고 살 건데? 생각 좀 하고 말해.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나?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차갑게 계산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그날 밤 나는 민수에게 전화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말했다. 민수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아빠가 그럴 사람 아니에요. 민수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내가 직접 봤어. 둘이 호텔에서 나오는 거. 전화 너머로 민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소연이는 뭐래요? 아직 소연이한테는 말 안 했어. 민수야, 네가 직접 확인해봐.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남편은 서재에서 잤다. 우리 부부는 그날부터 한 이불 아래 잘 수 없게 됐다. 이틀 뒤 민수가 집에 왔다. 얼굴이 반쯤 죽어 있었다. 나는 가슴이 미어졌다. 엄마 사실이에요. 뭐? 소연이한테 물어봤어요. 처음엔 부인했는데 제가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인정하더라고요.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그래서 뭐래? 자기는 아빠를 사랑한다고. 처음부터 아빠한테 관심 있었대요. 저랑 결혼한 것도 아빠한테 가까이 가려고 한 거였대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눈물을 참고 있었다. 그 여자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민수야. 너를 이용한 거야. 알아요, 엄마. 다 알아요. 근데 아빠가 더 한심해요. 며느리한테 넘어가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민수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쾅. 소리가 크게 울렸다. 이혼하실 거예요? 엄마는 아직 모르겠어. 근데 민수야, 너는 어쩔 거야? 당연히 이혼이죠. 바로 서류 준비할 거예요. 소연이는 뭐래? 이혼은 싫대요. 재산 분할 받을 거래요. 그리고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한테 가겠대요. 나는 숨이 막혔다. 소연은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수와 이혼하고 재산 일부를 챙긴 뒤 남편한테 가는 것. 그리고 남편이 나와 이혼하면 결국 모든 재산은 소연과 남편 손에 들어가는 것이다. 민수야, 그 여자 절대 그냥 보내면 안 돼. 재산 분할 최소한으로 하고 위자료도 한 푼 주지 마. 알아요, 엄마. 변호사 선임했어요. 나는 민수를 안아줬다. 내 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졌다. 그리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소연, 그리고 남편. 이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민수가 이혼 소송을 시작하자 집안은 난장판이 됐다.
소연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어머님, 저 가만 안 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곧 아실 거예요. 네가 뭘 어쩌겠다고? 저 아버님이랑 몇 달 동안 있었는지 아세요? 증거 다 있어요. 사진도, 영상도. 이거 법정에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님 평생 쌓은 명예 다 무너지죠. 나는 이를 악물었다. 소연은 처음부터 이런 계산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다. 증거를 수집해두고 그걸 무기로 협박하는 것. 이 여자는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었다. 계획적인 사기꾼이었다.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키읔키읔 어머님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아버님은 이미 제 편이에요. 이혼하시면 재산 반 저희가 가져가요. 어머님은 쫓겨나시는 거예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분노, 배신감,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무너질 수 없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반격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남편과 마주 앉았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뭔데? 이혼할 거야? 안 할 거야?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당신이 원하면 해. 나는 안 해.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왜 이혼 안 해? 왜긴 왜야? 내가 왜 재산 포기하고 쫓겨나야 돼? 잘못한 건 당신이잖아. 그럼 어쩌자는 거야? 나는 그냥 살 거야. 당신이랑. 근데 당신이 소연이 만나는 건 절대 안 돼.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참아.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참고 살아. 아니면 이혼하든지. 근데 이혼하면 당신도 재산 잃는다는 거 알지?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그도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혼하면 재산의 절반을 나한테 줘야 하고 남은 재산도 민수가 상속권을 주장할 것이다. 결국 소연과 남편 손에 남는 건 얼마 안 된다. 당신 정말 악질이네. 남편이 비웃었다. 악질은 당신이지. 며느리랑 바람 피운 놈이. 우리 부부는 그날부터 냉전에 들어갔다.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는 최소한으로만 했다. 남편은 밤마다 외출했고 나는 그가 소연을 만나러 가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일단 시간을 끌어야 했다. 내가 반격할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민수가 소개해준 사람이었다. 탐정은 남편과 소연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호텔 출입 기록, 식당 예약 내역, 카페에서 찍힌 사진들.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소연에게 남자친구가 또 있었다는 것. 탐정이 찍어온 사진 속에서 소연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포용하고 있었다. 남편을 만나지 않는 날엔 그 남자를 만났다. 이 남자가 누구예요? 내가 탐정에게 물었다. 조사해보니까 소연 씨의 대학 동기래요. 몇 년째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소연이는 남편이랑도 놀고 이 남자랑도 노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이 남자 직업이 재밌어요. 사기 전과가 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됐다가 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있더라고요. 나는 입이 떡 벌어졌다. 소연은 사기꾼과 한패였던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집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계획범죄였다. 증거 확보했어요? 네, 다 있습니다. 호텔 CCTV, 통화 녹음, 문자 기록 다요. 좋아요. 이거 다 복사해서 보관해주세요. 나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반격을 준비했다. 민수의 이혼 소송엔 이 증거들을 제출하기로 했다. 소연이 간통과 사기 목적의 결혼을 했다는 증거. 이러면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를 물어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남편에게도 확실한 응징이 필요했다.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그리고 소연이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똑똑히 보여줘야 했다. 어느 날 나는 소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소연아, 나야. 무슨 일이세요? 우리 한번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나 당신 다 알아. 당신이 우리 집안 재산 노리고 들어온 거. 그리고 남편이랑 놀면서 동시에 다른 남자도 만나는 거. 전화 너머로 소연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오해예요. 오해 아니야. 증거 다 있어.
사진도, 영상도, 통화 기록도. 당신 남자친구 전과 기록도 다 알아. 내일 오후 3시 우리 집으로 와. 안 오면 이 증거들 전부 법원에 제출할 거야.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할 거고.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3시 소연이 우리 집에 왔다. 예전처럼 공손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왔네. 내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님,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당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려주는 거지.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다. 호텔 출입 사진, 소연과 남편의 친밀한 사진들, 그리고 소연이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어떻게? 사설탐정 고용했어. 당신 모든 동선 다 추적했지. 그리고 당신 남자친구 신상도 다 파악했고. 저 건. 변명하지 마. 나 다 알아. 당신이 처음부터 우리 재산 노리고 들어온 거. 민수는 그냥 도구였고 진짜 목표는 내 남편이었던 거. 맞지?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 남자친구랑 짜고 하는 거지? 우리 집 재산 빼돌릴 계획 세운 거? 아니에요. 거짓말 마. 당신 남자친구 사기 전과자야. 보이스피싱으로 집행유예 받았잖아. 이번엔 결혼 사기로 우리 재산 노린 거지? 소연이 갑자기 웃었다. 차갑고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다. 어머님 똑똑하시네요. 그래요, 맞아요. 전부 계획한 거였어요.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소연은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것이다. 처음부터 아버님이 목표였어요. 민수 오빠는 미안하지만 그냥 다리 역할이었죠. 아버님한테 접근하려면 며느리가 되는 게 가장 빠르니까. 이 미친년이. 미쳤죠. 저 미쳤어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모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이모 밑에서 천대받으며 자랐어요. 저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사 됐지만 월급으로는 평생 가난하게 살 거 뻔했어요. 그래서 계획한 거예요. 부자 집안 며느리 돼서 재산 챙기는 거. 그래서 내 남편을 유혹한 거야? 유혹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기회를 준 거죠. 아버님이 알아서 넘어왔어요. 외로우셨나 봐요. 어머님은 아버님한테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 부부관계를 평가해? 권리 없죠.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빠진 거고. 소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지금 당장 저 얼굴을 때려주고 싶었다. 좋아. 그럼 이제 어쩔 거야? 증거 다 있는데. 그게 문제예요. 소연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어머님, 거래하시죠. 거래? 제가 조용히 물러날게요. 민수 오빠랑 이혼하고 아버님도 안 만나고 대신 위자료 5억 주세요.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5억? 네가 미쳤구나. 안 주시면 전 끝까지 싸울 거예요. 법정에서도 싸우고 언론에도 알릴 거예요. 어머님 집안 망신 제대로 시켜드릴 거예요. 네가 감옥 갈 생각은 안 해? 제가 무슨 죄로요? 간통죄는 폐지됐잖아요. 그리고 결혼 사기? 증명하기 힘들걸요. 저 진짜로 민수 오빠 사랑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소연은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다. 법의 허점까지도.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5억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전쟁이에요. 소연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섰다. 좋아, 전쟁이면 전쟁이지. 내가 진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민수와 변호사를 불러 긴급 회의를 했다. 소연이가 5억을 요구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주시면 안 됩니다. 그건 공갈입니다. 안 주면 싸운다고 했어요. 법정에서도 언론에서도. 걱정 마세요. 저희한테 증거가 더 많습니다. 소연 씨의 이중생활, 사기 전과자인 남자친구와의 공모 정황, 계획적 접근의 증거들. 이걸 제출하면 소연 씨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민수 씨 이혼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연 씨의 부정행위와 사기 결혼을 입증하면 재산 분할은 없고 오히려 소연 씨가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 정옥 씨, 남편분과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소연부터 처리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사흘 뒤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결정하셨어요? 응, 했어. 그럼 돈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 안 줘. 전화 너머로 소연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후회하게 될 거야. 무슨 소리예요? 내일 법원 가. 소환장 받았을 거야. 뭐? 민수 이혼 소송 시작됐어. 그리고 내 남자친구도 조사받을 거야. 결혼 사기 혐의로. 전화가 뚝 끊겼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소연 측 변호사는 부부간 애정 결핍으로 인한 정당한 이혼 사유를 주장했지만 우리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호텔 CCTV, 소연과 시아버지의 밀회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연이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오빠, 거의 다 됐어. 시아버지 완전히 넘어왔어. 조금만 더 하면 재산 빼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잘했어. 이번엔 대박이다. 몇 억은 챙기자. 재판장은 이 증거를 보고 표정이 굳었다. 소연은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피고는 계획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결혼하였고 결혼 후에도 원고의 부친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으며 동시에 제3의 남성과도 교제하며 재산 편취를 모의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소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재산 분할은커녕 오히려 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법정을 나서며 소연이 나를 노려봤다. 어머님,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 계속해봐. 난 준비 다 돼 있어.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민수는 소연과 이혼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소연을 만나고 있었다. 나는 남편을 집으로 불러 마주 앉았다. 여보, 아직도 소연이 만나?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증거 봤지? 그 여자가 얼마나 악질인지 이제 알겠어? 그래도 소연이는 나를 필요로 해. 나는 어이가 없었다. 당신 정신 차려. 그 여자 당신 돈만 노리는 거야. 아니야. 소연이는 진심이야. 진심? 남자친구 있는 여자가 당신한테 진심? 그 남자는 끝났대. 이제 나만 있으면 된대.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남편은 완전히 세뇌당한 상태였다. 더 이상 대화로는 안 될 것 같았다. 좋아. 그럼 나랑 이혼해. 뭐? 이혼하자고. 당신 소연이랑 살고 싶으면 살아. 대신 재산은 포기해. 당신 미쳤어? 내가 왜 재산을 포기해? 그럼 소연이를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다. 시간 좀 줘. 생각해 볼게. 일주일. 일주일 안에 결정 안 하면 내가 이혼 소송 걸 거야. 일주일이 지났다. 남편은 여전히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다. 그런 남편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남편은 재산도 포기할 수 없고 소연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욕심쟁이.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내가 먼저 움직이기로. 나는 소연의 남자친구를 찾아갔다. 탐정이 알아낸 주소로 찾아가 그를 직접 만났다. 20대 후반의 말쑥한 외모의 남자였다. 겉보기엔 선량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누구세요? 나는 소연이 시어머니야.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로? 당신이 소연이랑 짜고 우리 가족 노린 거 다 알아. 그리고 당신 전과도 알고. 그게 오해예요. 오해 아니야. 증거 다 있어.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당신들이 재산 빼돌리려고 모의한 거 다 기록돼 있어.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하나는 경찰에 신고당해서 다시 감옥 가는 것. 또 하나는 내 편이 되는 것. 무슨 소리예요? 소연이를 배신해. 그 여자가 지금까지 한 모든 계획을 녹음해서 나한테 줘.
그러면 당신은 선처해 줄게. 남자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물었다. 선처요? 응. 경찰 신고 안 하고 당신 인생 망치지 않겠어. 대신 소연이를 완전히 끝장내는 걸 도와줘. 소연이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당신은 그냥 증거만 줘.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흘 뒤 남자는 녹음 파일을 가져왔다. 소연과 남자가 나눈 대화였다. 오빠, 시어머니 진짜 약 올라. 법정에서 지긴 했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시아버지를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랑 이혼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 재산 절반은 내 거야. 시아버지가 진짜 이혼할까?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꼬셨는데. 이제 나 없으면 못 살아. 키읔 네가 대단해. 그럼 돈 얼마나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최소 몇 억은 되겠지. 그럼 우리 결혼하자. 진짜로. 오케이. 기다릴게. 나는 녹음을 들으며 치가 떨렸다. 소연은 끝까지 우리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에 대한 사랑 따윈 없었다. 모두 연기였다. 이거 복사본 주세요. 네, 여기 USB예요. 나는 USB를 받아들고 남자에게 말했다. 고마워. 당신은 이제 소연이랑 연락 끊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나는 USB를 꼭 쥐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마지막 한 방을 날릴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남편을 거실로 불렀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거 들어봐. 남편은 무심코 앉아서 녹음을 들었다. 소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시아버지를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 거야. 나 없으면 못 살아. 재산 절반은 내 거야. 우리 결혼하자, 진짜로. 녹음이 끝나자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게 진짜야? 응. 소연이가 남자친구랑 나눈 대화야. 사흘 전 녹음된 거. 남편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는 건지 분노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당신, 완전히 이용당한 거야. 소연이는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 그냥 돈이 필요했던 거지. 그럴 리가. 소연이는 나한테 진심이었어. 진심? 지금 들었잖아. 그 여자 남자친구한테 당신 이용해서 돈 뜯어낸다고 했어. 그리고 다 끝나면 그 남자랑 결혼한대. 남편은 소파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한참을 그 자세로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35년을 같이 산 아내를 배신하고 아들한테 상처 주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미쳤었어. 소연이한테 홀렸어. 진짜로 날 사랑하는 줄 알았어. 당신이 외로웠던 건 인정해. 내가 당신한테 소홀했던 것도 인정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었어. 며느리야, 며느리. 남편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하자. 당신 말대로 하자. 응. 나한테는 자격이 없어. 당신 옆에 있을 자격도, 이 집에 있을 자격도. 이혼하고 내가 나갈게. 재산도 당신이 다 가져. 나는 놀랐다. 남편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당신, 진심이야? 응.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지만 당신한테 줄게. 그리고 민수한테도 다 물려줘. 나는 그냥 조그만 원룸 하나 얻어서 혼자 살게. 남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려는 것 같았다. 그럼 소연이는 끝이야.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아니, 만날 수도 없지. 이제 그 여자 얼굴도 보기 싫어.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 지금은 늙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한때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여보. 응. 이혼은 안 해.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왜?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그래도 이혼은 안 해.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첫째, 다시는 바람 피우지 마. 둘째, 재산 관리는 내가 다 해.
셋째, 평생 나한테 빌며 살아. 그리고 나는 잠시 멈췄다. 넷째, 소연이 완전히 끝장내는 거 도와줘. 끝장? 응. 그 여자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확실하게 응징해야 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뭐든 할게. 나는 소연을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했다. 이번엔 공개적인 장소에서. 민수도 함께였고 남편도 동행했다. 그리고 변호사와 탐정도 배석했다. 소연은 우리를 보고 비웃었다. 이게 무슨 진상규명 시간이에요? 소연 씨, 앉으세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소연은 자리에 앉았다.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소연 씨, 이거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노트북을 켜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소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시아버지를 완전히 내 편으로. 재산 절반은 내 거. 우리 결혼하자. 녹음이 끝나자 소연의 표정이 변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게 어떻게? 당신 남자친구가 줬어. 그 사람도 당신한테 이용당하는 거 지쳤나 봐.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나는 서류를 꺼냈다. 당신이 민수랑 결혼하기 전 다른 남자들한테도 접근했던 기록이야. 부잣집 아들들, 사업가들. 전부 재산 노리고 접근했다가 실패한 케이스들이지. 소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당신은 전문적인 결혼 사기꾼이야. 이미 몇 번이나 같은 짓을 시도했어. 그리고 이번엔 우리 집안이 타겟이 된 거고. 증명할 수 있어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이죠.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저희는 소연 씨의 과거 행적을 전부 추적했습니다. 피해자들 진술서도 확보했고요. 이걸 경찰에 제출하면 사기죄로 기소될 겁니다. 소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남편이 입을 열었다. 소연은 남편을 보며 표정이 밝아졌다. 아버님, 저 여기 오라는 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소연 씨. 남편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나 당신 다시 안 만나. 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사랑하잖아요. 사랑? 당신이 날 사랑한 적 있어? 그냥 돈이 필요했던 거잖아. 아니에요. 전 진심이었어요. 거짓말 그만해. 남편이 소리쳤다. 녹음 다 들었어. 당신이 남자친구한테 한 말. 나 이용해서 돈 뜯어내고 그 남자랑 결혼한다고 했잖아. 소연은 말문이 막혔다. 나도 잘못했어. 며느리한테 넘어간 내가 한심하지. 하지만 당신은 더 악질이야. 사람 마음을 가지고 논 거잖아. 아버님, 이제 끝이야.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안 그러면 정말 고소할 거야. 소연은 울먹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눈물도 진짜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가 말했다.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받은 돈, 결혼 선물, 생활비 전부 반환해. 안 그러면 민사소송 걸 거야. 돈이 어딨어요. 다 썼어요. 그럼 갚아. 당신 남은 인생 동안 갚든지 아니면 감옥 가든지. 소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나갔다. 우리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소연은 결국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결혼 사기, 재산 편취 미수, 사기 전과자와의 공모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다. 결국 그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받은 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소연은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소문에 의하면 지방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다. 남자친구와도 헤어졌다고 들었다. 민수는 천천히 상처를 회복해갔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웃음을 되찾았다. 그리고 1년 뒤 학교 동료 교사와 연애를 시작했다.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엄마, 이번엔 제대로 볼게요. 겉모습만 보지 않고 사람 됨됨이를 볼게요. 그래, 그렇게 해. 엄마가 응원할게. 남편과 나는 관계를 재정립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기로 했다. 남편은 정말로 변했다. 이제는 내 말을 경청했고 나를 배려했다.
우리는 부부 상담도 받았고 함께 여행도 다녔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고마워. 뭐가? 날 용서해줘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서. 나는 미소 지었다. 당신도 포기하지 마. 우리 아직 살 날 많아. 그래. 남은 인생 당신한테 잘할게. 평생.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찾아왔지만 우리에겐 내일이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민수는 좋은 사람과 재혼했고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다. 나는 할머니가 되는 것이다. 남편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정리하고 이제는 집에서 쉬고 있다. 우리는 매일 산책을 하고 함께 요리를 하고 TV를 본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다. 가끔 소연 생각이 난다. 그 여자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여전히 누군가를 노리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 뉘우치며 살고 있을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 인생에서 그 여자는 이미 과거다.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미래다. 나는 내 가족을 지켰다. 아들도 남편도 그리고 나 자신도. 우리는 무너질 뻔했지만 결국 일어섰다. 그리고 더 강해졌다. 이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다. 인생에서 배신과 절망을 마주할 수 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 나는 60대의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싸웠고 이겼고 회복했다. 그리고 지금은 행복하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라.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 그리고 당신 옆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믿고 당신 자신을 믿어라.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변호사, 상담사, 가족, 친구. 당신 편이 되어줄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